네, 일단 저는 13기 강승우고요. 오늘 이제 인트로 투 딥러닝 세션을 맡게 됐습니다. 어,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뭐였냐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 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 방법도 옵티마이저 측면에서 또 설명이 될 거고 그러고 요약하고 코드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서 그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어요. 머신러닝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 했는데 크게 우리가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이렇게 네 가지의 큰 묶음으로 봤고 그래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니 뭐 로지스틱이니 쭉쭉쭉 해서 정말 많은 모델들을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딥러닝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의 집합 안에 딥러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어떤 기계한테 문제를 던져주고 너가 알아서 잘 풀어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학습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쓰고 또 비정형 데이터를 쓴다는 점에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나는 딥러닝 시작해봅시다. 그래 이제 딥러닝이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알았어. 근데 인공신경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키피디아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글 버전인데 쭉쭉 읽어보면 인공 뉴런이 학습을 통해서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모델 전반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오차 역전파법을 이용한 다층 퍼셉트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문장까지 봐도 자기가 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 키워드는 여기 강조 표시해둔 이것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퍼셉트론이 뭐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인데 이진 분류기죠. 우리가 어떤 입력을 받아서 뭐 0 또는 1 두 가지 출력으로 내는 그런 알고리즘. 근데 어 요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단위가 돼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데 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퍼셉트론의 동작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처럼 퍼셉트론이 있고 우리가 엔드 게이트라는 동작을 한번 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입력이 있고 어떤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일정 스레숄드를 넘겼을 때 0 또는 1을 출력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W1, W2 세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0 또는 1의 값이 저렇게 저 진리표대로 나올까요? 네, 뭐 얘를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고 1.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1, x2랑 가중치의 조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xw1, x1, w2, x2로 나올 수 있는 값은
처음에 0 있고 두 번째 1 있고 1 있고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threshold 당연히 여기 이 지점에 이 1과 2 사이 값으로 설정해야 그 아래는 작으니까 0이 나오고 그 위는 크니까 1이 나오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냥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절한 가중치를 정하고 임계점을 잡아서 이진 분류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제들도 있습니다. 여기 낸드 게이트라는 거랑 오어 게이트라는 건데 얘네는 이제 어 엔드 게이트의 반대 낸드 게이트는 그리고 오어 게이트는 뭐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하는 그런 놈이라고 보면 되겠고 잠깐 한 1분 정도 가중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얼마든지 답이 있어가지고 네, 뭐 계산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중치랑 임계값을 잘 조정하면 이런 게이트 원하는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식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레숄드를 베타가 아니고 뭐 바이어스라는 놈으로 바꿔서 항을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그냥 직선식이죠. 직선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보다 크면 양수, 뭐 1, 작으면 0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 게이트라는 친구를 구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 이제 00이죠. 01이고 10이고 11인데 이제 둘 다 1인 것만 1을 출력해야 되니까 뭐 선이 적당히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상은 1이고 아래는 0이니까. 그래서 그냥 가중치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런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두 그룹으로 클래시파이하는 하이퍼플레인 또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얘는 이제 두 개가 달라야 1을 출력하는 친구인데 이 빨간 점과 파란 점을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 지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어도 얘네 둘이가 묶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 끝인가요? 아니요. 열심히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뒤에 슬라이드가 더 있습니다. 네, 엑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이 아까 봤던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볼 건데 그 회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썸 오브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 트루스 테이블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함수 그러니까 게이트의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썸 오브 프로덕트는 그래서 이제 1을 출력하는 친구들 이 입력 중에서 이 1이 아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낫을 씌워서 0을 1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취해서 함수를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엔드 게이트로 묶고 그거를 더한다. 이게 지금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x2, x1, 2바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기와 자기 자신을 낫을 취해 준 거를 엔드 하면 0이 되겠죠? 0이랑 1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거 어차피 더 하나 안 더 하나 똑같으니까 앞에 하나 더해주고 음,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친구를 다시 보면 이 x1 플러스 x1 바 플러스 x2는 저희 그 집합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을 텐데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뭐 여집합의 합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그거를 똑같이 써서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 형태로 막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익스클루시브 오아가 이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거가 지금 엔드에 낫 씌워져 있는 거 우리 낸드 게이트였죠? 그리고 요거가 이게 오어 게이트니까 아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거는 낸드 게이트랑 오어 게이트를 엔드로 묶으면 만들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는 이제 낸드의 출력이 될 거고 오어의 출력이 될 거고 그거 두 개를 엔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퍼셉트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데이터 하나가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되죠. 얘네 두 개를 또 묶어줘야 되니까 한 층이 더 쌓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Y랑 Y2가 이제 낸드랑 오어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엔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출력은 익스플로시브 오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은 걸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더 쌓으면 돼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층 퍼셉트론 구조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아래 왼쪽 그림처럼 이 퍼셉트론을 쌓은 구조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된다. 이거 이제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첫 번째 파란색 인풋 레이어고 가운데 이제 출력 이전에 있는 레이어들은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마지막 부분은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시그마는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 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왜 트랜스퍼냐면 그 이 입력에다가 가중치 곱해서 일종의 선형 변환을 하죠.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델타 혹은 H 뭐 여러 기호로 표현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 0 또는 1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넘으면 활성화 안 넘으면 활성화하지 않음 이렇게 해주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위에 식을 아래 식으로 쪼갠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고 그냥 H만 따로 빼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놈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그 뉴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입력을 받고 가중치를 곱해서 선형 변화를 하고 그거를 활성 함수에 넣어서 얘가 0이냐 1이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0이랑 1이랑 나눠주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탐구를 해볼 건데 일단 첫째로 이 우리가 원래 처음 이 식을 쪼개놨던 요 식의 얘는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혹은 뭐 그냥 유니폼 스텝 펑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디렉 델타 펑션의 적분이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냥 0보다 작으면 0이고 크면 1이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라는 걸 써요. 시그모이드는 뭐냐? 그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자료를 만들다가 시그모이드가 이제 S자형의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좀 궁금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어 사전을 뒤졌습니다. 그걸 뒤져서 찾아보니까 이 시그마가 이제 시그마의 소문자가 저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이고 이 ID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재현은 못하지만 발음을 하자면 이들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그마 이들스 시그마 하다가 시그모이드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가 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S자 커브로 생겼으면 이 시그모이드다. 왜냐면 저기 뒤에 있는 이 그리스 접미사가 어머의 형태를 가진 어머랑 유사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자 커브 형태를 가진 함수 중에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핑 사이트 이런 데 가서 그려보시면은 예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렐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인데 이 친구는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면 x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아까랑 좀 덜 극단적이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0 아니면 1. 얘도 뭐 거의 0, 1에 좀 근사한데 얘는 그냥 그대로 보내주니까 0보다 크기만 하면 왜 갑자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끄집어내 갖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 얘가 지금 비선형적이죠. 이 직선이 아니죠. 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없을 때 우리가 앞에 봤던 그 트랜스퍼 펑션이 진행되어 가는 식을 보자면 그냥 단순 선형 결합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가중치 벡터를 곱한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동일해. 그래서 이렇게 너 옮기고 했는데 그냥 한 번 딱 옮긴 거랑 다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뭔가를 구분하고 요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앤드류 응 아저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약간 잠깐 이제 쉬는 느낌으로 보자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게 응 아저씨 이름이 재밌잖아요. 뭔가 그 일루스가 누구야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앤드류 응 아저씨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응? 하지 않을까.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 쉬어갑시다. 그래서 그 응 아저씨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싱글 뉴런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인풋 아웃풋 매핑과 정확히 같아진다.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갑자기 왜 나와? 우리 멋진 재화 회장님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해주셨죠. 요게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그 뭐죠? 가중치에 그거 입력 곱한 거 넣어주는 걸로 유도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응 아저씨의 말대로 이 뉴런 하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퍼셉트론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왔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 자기한테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넘었어 안 넘었어.
그렇게 얘기해주는 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있죠. 네 명의 친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그 값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또 다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모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 뉴런 하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전의 입력들을 받아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하는 그 퍼셉트론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개 모이니까 각 뉴런은 어떤 피처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쌓여서 결국에 마지막에 답은 3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게 없고 그냥 얘네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 여러 개 쌓아서 뭔가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를 다시 돌아보면 이 렐로라는 친구가 굉장히 나이스하죠. 왜냐 아까 말했듯이 그냥 헤비사이즈 스택 펑션은 진짜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근데 렐로는 없어는 없어. 근데 있는데 얘는 요만큼 있어. 저만큼 있어. 이렇게 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는 게 이제 연구가 되는 거고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고 그런 특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왜 비선형 함수가 중요하고 그것이 퍼셉트론이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의 의미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해야 돼. 일단 이제 그래서 모델 저렇게 만드는 거 알았어. 그냥 여러 개 쌓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죠. 학습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데이터 셋이 있을 때 그냥 그 어떤 하나의 묶음을 배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습을 한번 하는 거를 원 이폭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배치를 n개로 쪼개면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번 쪼개서 한 번에 입폭 학습하는 거를 미니 배치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배치를 쪼갤 때는 보통 매 입폭마다 이 배치가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배치가 달라진다고 하고요. 밑에 이제 글을 보시면서 한번 보면은 1000개의 데이터를 5개의 미니 배치로 쪼개면 각각의 배치 사이즈는 200이 된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쉬운 수학이죠. 너무 초등학교죠.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준비했어. 모델 너 풀 거 문제지 여기 있어. 그다음에 정답도 있어요. 거기 정답 다 적혀 나오니까. 근데 컴퓨터 이 깡통은 얘가 채점을 못해요. 그냥 문제 정답 주면 이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채점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게 이제 어큐러시죠. 실제 정답을 맞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뭐 어큐러시 쓰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어떤 가중치를 바꿨을 때 실제 그 어큐러시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 가중치의 변화량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매저를 해야 되는데 얘가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량분의 변화량은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분이죠.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니까 어큐러시를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얼만큼 바뀌었는데 정확도가 얼만큼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다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는 걸 들고 옵니다.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봤고 그 최적화 세션 할 때도 그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친구를 봤죠. 얘네가 이제 정답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수치적으로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로스라는 걸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모델의 구조나 설계의 목적 특징을 반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로스에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리지 디스플레이션이라는 걸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드리자면, 티처라는 거를 스튜던트가 모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티처가 주는 정답과 스튜던트가 내뱉는 정답 간의 로스를 계산해서 로스 펑션에 넣어주면 얘는 선생의 학습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어떤 학습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성능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로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으로 채점을 하는데 얘가 얼마나 정답과 다르냐를 측정해 주겠죠. 근데 정답과 같아지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 세션에 이제 매스볼 머신 러닝 2 세션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라는 게 있었죠. 그냥 여기 이 fx 식에 로스 펑션을 넣기만 하면 그냥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쉽다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어떤 여기가 이제 그라디언트 세타 축이겠죠. 여기가 이제 로스 축이고, 우리가 어떤 이 세타 지점에서 그라디언트가 음수였다고 하면 얘가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최소가 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 파라미터의 변화량이 손실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데, 그라디언트가 음의 기울기를 가져서 세타가 증가할 때 손실 함수가 감소하면 그 파라미터는 커져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세타를 변화시킬까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보면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모델에 넣습니다. 모델이 띠르리릭 해서 값을 뽑아내요. 아웃풋.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있어요. 그거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로스 펑션이 계산이 되겠죠. 그거를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각 파라미터별로 그 이 미분 값을 구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그래서 뭐 보통 엠리스 데이터가 6만 개죠. 6만 개를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전체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하고 또 6만 개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체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학습하면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에 그림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이 골로 이렇게 쭉쭉쭉 나이스한 이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를 쪼개서 학습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인데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몇 개로 쪼개서 학습하고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의 개수들로 여러 번 학습을 해도, 혹은 싱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걸 반복해도 얘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의 이론적인 배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 뭐 2개를 뽑아요.
뽑아서 모델에 넣고 아까처럼 계산해요. 그리고 이 로스를 계산할 때 이제 두 개면 두 개 각 이 이미지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나오겠죠. 그걸 두 개를 더해서 옵티마이저에 넣고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강아지 고양이 태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하면은 새가 학습되는 방향으로 못 가겠죠. 근데 나중에 가서 새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셋도 있고 꽤 랜덤하게 해서 학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강아지, 고양이, 개를 다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게 된다. 네, 그만 남았으니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뉴런들이 많겠죠. 그 뉴런마다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까가 사실 핵심인 거죠. 그냥 뭐 이렇게 구하면 돼는 알아도 어떻게 하냐 라는 게 의문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노테이션이 많은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크게 뜬다고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어, 이 K번째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아웃풋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냥 마지막에 정답이랑 우리가 예측한 거랑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채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왔던 이 뉴런 그림에서처럼 어떤 웨이트가 있고 그 이전 레이어의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으면 요거를 선형 그래프를 해서 WA 플러스 B 형태로 바꿔주고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통과시켜서 우리가 A, L, G, L 이렇게 얻어내게 된다. 그냥 요거를 이렇게 지금 이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조정하는 파라미터는 이거죠. 가중치랑 현향이죠. 왜냐면 결국에 얘를 바꾼다는 건 다시 돌아가서 그 가중치와 현향을 바꾸는 거고 끝까지 가게 되면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데 데이터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가중치랑 말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세타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쉽습니다. 방법 쉽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파라미터가 나중에 이 손실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보면은 얘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거를 그냥 풀어서 전개를 하는 게 체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의 변화량이 트랜스퍼 펑션을 통과한 그 아웃풋에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그 아웃풋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활성화 값에 영향을 줄 거고 그 활성화 값은 다음 레이어 혹은 이 손실함수 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보이죠? 똑같은 거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건 이렇고 우리가 요거를 주르륵 길게 쓰면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델타 GL 분의
델타 EL인데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아까 이전에 보면 그냥 스텝 펑션은 이렇게 생겼죠? 이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못 써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쓴다? 밸류 쓴다? 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를 한 단 더, 아까 우리는 세타 L에 대해서 봤죠? 세타 L-1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냥 쭉쭉쭉 풀고 그냥 전개를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계속 구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동의만 더 많이 필요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어차피 컴퓨터가 뭐 네 알겠습니다 인간 하면서 계산하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뉴런이 이런 것처럼 나이스하게 하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에도 영향을 주니까 각각에 대한 그라디언트 계산을 합쳐서 그라디언트로 반영하면 된다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의 전부입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질문 있습니까? 네, 쉬는 시간 하고 옵티마이저 한번 보고 코드 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5분에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뭐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아까 했던 거를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옵티마이징을 하는 게 뭐냐, 이 어떤 실제 값이 뭐 이렇게 있고 이 모델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 모델의 상태가 여기인데 실제 모델이랑 가까워지려면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 그라디언트들이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로 가고 싶은 그라디언트 있을 거고 여기도 가고 싶을 거고 여기도 가고 싶고 한데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땡기면서 그 뭐죠? 그 덱스 그탁 가지러 가잖아요. 그 깃발 뽑기. 그것처럼 걔가 딱 갔는데 깃발을 잡은 거야. 얘가 로스 펑션을 많이 줄였어. 아, 그럼 너 잘했다. 너 햄버거 100개 더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냥 그라디언트 디센트고 그냥 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햄버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좋아지면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래서 요 지점까지 오면 이제 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실제 세상의 어떤 모델과 가까워질 테니까 예측을 하든 뭐 분류를 하든 생성을 하든 그런 걸 모두 잘하는 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느리고 그래서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우리가 쪼개서 학습을 하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러 이 세타를 찾는 파라미터,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나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이때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고 저 이 그림처럼 요 지점에서는 이게 밑으로 이렇게 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서는 여기 아래로 이쪽으로 가, 뭐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최소 여기로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수렴하는 거죠. 근데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 끝까지 오면 그라디언트가 거의 없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무조건 받으니까 이 그라디언트 값이 작아지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요 이 명칭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림 안장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왜 나오냐 보면은, 이게 요쪽 평면으로 보면 얘가 최소인 점이에요. 근데 이 이쪽 단면으로 잘라 보면 여기가 최대란 말이죠. 여기가 옵티멀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나 더 이상 그라디언트 없어, 너 나한테 햄버거 안 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얘가 여기선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도 얘가 어떤 방향은 있을 테니까, 여기를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로 가는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면 쭉 계산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긴 할 텐데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어, 보존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세타 파라미터 값에다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거를 어떤 변화량으로 두고 그거를 넣어서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 다시 수식에 넣어서 보면 그냥 요 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업데이트 하는데 이전 것도 좀 들고 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얘가 지수적으로 곱해지거든요. 여러 번 반복을 할 때마다 알파가. 그러면 요거 넣었던 것도 알파 넣고 하면 처음에 뭐 1 플러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등비 수열의 형태로 이 파라미터들이 곱해지게 되는데, 얘가 보통은 알파를 0.9 정도로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오케이, 이 정도면 들고 갈 수 있지 하는데, 0.9를 계속 곱하면 그 초기에 있던 이 파라미터 값은 되게 작아지겠죠.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던 방향성도 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조금씩 반영을 해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출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 당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끌어치기라는 게 있어요. 공 아래를 이렇게 짧고 빠르게 탁 치면 당구공이 앞으로 가는데 회전은 뒤로 먹어서 점점 가다가 속도가 딱 줄어드는 시점에 얘가 백스핀으로 돌아와서 뒤로 옵니다. 그런 느낌이죠. 처음에 당구를 튀는 거는 실제 처음 그라디언트고, 얘가 뒤로 회전을 먹고 있는 거는 그 시점의 그라디언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최근에 그라디언트를 반영하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오고 있던 관성이 있었더라도 최근에 그라디언트를 반영을 해서 이 옵티마이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뭐 이런 포인트에 있어도 뭐 잘 벗어날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여기로 조금 이동했는데 이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를 풀어서 그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기를 또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등장한 게 이제 에이다그라드랑 아르메스 프롭인데, 먼저 에이다그라드를 한번 보면 얘는 어댑티브 그라디언트의 줄임말이에요. 별다줄, 한 이 미국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 다 줄이는데, 어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학습하는 학습률에다가 요 RI 값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RI 값은 요 제곱 텀에 영향을 받죠. 그라디언트의 제곱 텀. 그러면 그라디언트 큰 놈은 학습률을 적게 반영하겠죠. 왜냐면 제곱이고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 작은 친구는 그라디언트 작은 친구는 학습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이 지점에서 그라디언트가 작으면 여기 좀 평평한 지역인 것 같아. 얼른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좀 더 깊어지는 지역을 찾아보자. 보폭을 멀리 디뎌야 평평한 곳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큰 쪽은 야, 너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깊은 지점을 온 것 같은데? 야, 조금 천천히 가자. 여기 빨리 갔다가 깊은 곳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최적의 지점으로 찾아가게끔 하는 그게 에이다그라드다. 근데 이제 RMS 프롭이라는 게 왜 또 등장을 하냐? 어, 처음에 학습률이 크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최적의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새들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죠. 여기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라디언트가 너무 크니까 너무 여기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 가야 돼.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 여기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베타라는 걸 도입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너 그라디언트 갖고 있는 대로 가. 제곱해서 나누고 하지 마. 그냥 가.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라디언트의 최근의 경향, 아까 그 모멘텀과 비슷하죠. 그거에 맞게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을 주게 되면, 아까 모멘텀 할 때 식을 오른쪽으로 그랬나? 얘가 그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그 계속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빠르게 이렇게 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RMS 프롭이라는 게 여기 간단하게 베타를 또 넣어서 학습률을 조정해 줌으로써 어 됐다. 얘가 좋은 친구가 됐다. 그리고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이제 아담이 그걸 합니다. RMS 프롭도 맛있고 모멘텀도 맛있으니까 두개 다 합치자.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곱텀을 반영하는 거 RMS 프롭이죠. 요거 그냥 텀, 그냥 여기 모멘텀 붙은 거죠. 얘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얘를 또 S를 또 이렇게 나눠줘요. 요거 노테이션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를 이 전체 노테이션을 다 바꾸는 수작업을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만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괄호 쳐져 있는 건 그 타임 스텝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괄호가 없이 t가 붙은 거는 제곱이에요. 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s를 이 타임 스텝 제곱만큼 1-베타의 타임 스텝 제곱만큼 나눠서 반영을 한다. 요런 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고 업데이트 하는데, 사실 이것만 빼고 보면 뭐 그냥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우리가 분모에 그거 있었고 우리 모멘텀으로 반영하니까 뭐 딱히 이해가 안 될 게 없는데, 요 항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모멘텀 수식이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뭐 주가 예측 이런 거 할 때 뭐라 그러지? 그거 있는데, 그때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를 이제 근처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는데, 이론적으로 그 데이터 여러 번 해서 반복을 하면 실제 평균이랑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초기 값을 우리가 여기 이 S나 R 얘를 0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타나 베타2 이제 0.9 뭐 0.99 이렇게 설정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이 거의 없어지니까 초기 값에서는 학습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이제 걔가 또 정확하게 또 실제 그라디언트가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방향, 그 평균이랑도 반영을 맞게 해야 되니까 요런 기대값 수식을 풀어서 전개를 하는데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어 그러니까 요거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라는 거는 그라디언트의 평균 방향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R은 그라디언트 제곱의 평균 크기를 반영하는데 각각이 이제 실제 평균을 잘 반영해야 되고 실제 평균이라는 거는 기대값을 통해서 구해지니까 우리가 이 정리되는 수식들을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실제 그라디언트 평균에 이런 게 곱해진 텀이 나오게 되고 얘가 이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VT를 이 항으로 나눠준 편향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 보시면은 이 타임스텝 1일 때 보시면은 어 그대로 이 여기에 나눠지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그라디언트가 살아 있으니까 초기에 이제 그 값이 0일 때 학습이 안 되는 것도 막는다. 똑같이 이 S나 R이나 똑같이 수식 전개하는 것 같아서 어떤 효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담 논문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아담 논문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딥러닝 스터디 조원분들이랑 공부해 보셔도 좋고 네. 뭐 이렇게 수식은 정리가 되고 옵티마이저 종류가 보통 이렇게 있다. 뭐 옵티마이저 좀 더 많아요. 종류 더 많고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연구 주제가 되고 논문이 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끝났고 빨리 끝났네요.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결국에는 포세트론이라는 거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게 바이너리 클래스파이어로 동작한다는 것도 이해했고 그걸 여러 개 쌓으면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것도 이해를 했고 여러 개 쌓아서 표현력이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안에 이제 비선형 함수들을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넣어주게 되고 그걸 이제 실제 걔가 그 모델이 뱉는 출력이랑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랑 비교해서 채점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시킬까라는 그 방법에 이제 옵티마이저들 종류가 여러 개 있었던 거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했으면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다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좋은 파라미터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참고 문헌이고요. 그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코드 네 받아주시고 혹시 그 자기가 콜앱에 파일을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여태까지 콜앱에서 코드 못 돌려봤어요 하는 분 있나요? 네, 지금 뭐 GPT도 다 잘 알려주니까. 어, 원래는 코드 리뷰에서 그 파이토치로 그 모델 학습하는 전반 데이터 불러오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스터디에서 알아서 하시게끔 하기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옵티마이저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3D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이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드 실행 경로 눌러주시고요. 뭐냐면 그냥 그 함수, 우리가 옵티마이징 하고 싶은 함수 정의하고, 그냥 어떤 최소값을 갚는 함수겠죠. 정의하고 각각의 그 옵티마이저 가지고 옵티마이징을 하는데 그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그거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수식 코드를 잘 뜯어보시면은 여기 뭐 타겟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값이랑 이 테스트 타입이랑 그 포워드 연산에 있는 테스트 타입에 맞게 뭐 수정을 하거나 하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는 어떤 함수도 플러시 가능할 거예요. 해보진 않았는데 네. 돌아가고 있나? 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당 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분, 2분. 하면서 그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 쇼츠 내리는 거보다는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빼주네? 오케이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영하는 뮤 비율 여기 반영해서 이전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라디언트 곱해준다. 오케이 수식 확인했어. 에이다그라드도 그 저거 뭐야 자기 거 가져와서 이 루트 안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라디언트 제곱 여기 있고요. RMS 프랍은 아까 제곱하는 거에다가 비율 반영해서 루트 스퀘어 여기 넣어주는 거고요. 아담은 우리가 여기 구한 거에다가 어 요거식 전개해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영한다. 요거 그 베타에다가 타임 스텝 제곱한 거 곱해가지고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들어있고 루트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시면은 코드 잘 반영이 돼 있다. 좋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저거 그 아까 말했던 새들 포인트고요. 여기 아마 그러니까 학습률이랑 뭐 안에 파라미터들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했을 때는 그 모멘텀이 좀 더 느리더라고요. SGD가 빨리 빠지던데, 네, SGD가 빨리 빠지죠. 뭐 학습률 조정하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뭐 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재밌잖아요. 그 뭐 생각 없이 보기 좋잖아요. 보고 그라디언트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었어. 하면서 저 이런 거 보고 막 재밌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나와 있으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지. 네.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요게 좀 재밌을 텐데 실행하면 이쭉 갔다가 이 아담이 쭉 떨어지고 나머지 갇혔죠. 예, 뭐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또 일종의 새들 포인트에 멈춰 있는 거 보시고 뭐 원하시면 뭐 GPT한테 해가지고 야 나 이 코드 있는데 여기 값들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로 해줘 뭐 이렇게 하시면 코드 충분히 짜주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오늘 인트로트 딥러닝 세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헛소리도 많이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진짜 마지막입니다. 세 번의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나는 ED 하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